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루어보는 국민 맞수 시작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 이렇게 최종 통보를 했죠.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돌아가면서 여야가 1년씩 나눠 맡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거절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회 안에 인구 위기 대응 특위 설치를 제안했는데 이 문제도 이런 대치 국면이라면 앞이 안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의 이슈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홍석준 전 의원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광주 서구을 양분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바로 국민맞수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이번 22대 국회도 원구성 협상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쟁점이 되는 거는 바로 법사위원회입니다. 지금 양당이 법사위를 무조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총선 민심에 따라서 반드시 법사위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법사위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까? 홍석준 의원님? 예, 저희들 사실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말 당 내외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22대 국회를 개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을 제시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요지부동 절대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법사위는 전통적으로 1당이 국회의장을 이제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2당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이 항상 또 운영위원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모조리 민주당이 이제 무시를 하고 지금 현재 지금 막 장악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가방이 행안위 이런 어떤 핵심 상임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7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또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한 발자국도 지금 현재 협상할 어떤 그런 의지가 없는 이런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22대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용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분한 의원님. 예, 양보할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이 모든 문제가 국회와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의 민심을 쳐버리고 또 국회와 싸우려고 하고 국민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게 맞습니다. 관례상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은 국정기조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정기조가 꼬일대로 꼬여서 총심과 민심을 저버리는 이러한 정부의 상태에서는 그런 관례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번에 총선에서 민심은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서 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고 또 대통령실을 견제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을 가져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절반씩 하자, 1년씩 나눠서 하자, 이런 안을 이제 제시. 처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례대로 법사위원장 2당이니까 우리가 하고 여당이니까 운영위원장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럼 법사위원장만 하게 해달라. 안 되니까
운영위원장 해달라 하다가 권한쟁의 심판하고 그러고 나서 절반씩 하자 했거든요. 이거 우리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정기조로 바꾸면 가능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것은 여야 야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 국정기조가 바뀌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그래서 저는 이 국회 원구성 협상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연결시키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뭐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게 아마 거부권인 것 거부권이죠. 같습니다. 예, 예. 거부권 같은데 근데 그 거부권은 잘 아신 것처럼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입법권의 어떤 폭주가 헌법을 위배하거나 법률에 또 위배되거나 혹은 또 국가안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미국의 파운딩 파더 건국의 아버지들이 상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고안해 놓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재임 중에 650회, 1년에 한 60회 정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거부권 행사 때문에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때까지 국회에 있던 관례 그리고 모든 합리적인 이런 어떤 논의에 있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 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권은 대통령이 주어지는 헌법 준수 의무에서 나온 권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내재적 한계가 있어요. 헌법 위반된다든지 법률 위반된다든지 그것을 예산상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있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아마 법률안 제출권이 없을 겁니다. 법률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권이 많이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부권은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와 요건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거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죠. 또 국민 대다수도 최상병 특검 거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두 분에게 이 국민의 입장에서 좀 까다로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준 네. 의원님께는 지금 여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지금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자체 특위로 이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내 인구위기 대응 특위도 설치 제안도 하고 했는데 여당으로서 국정을 끌고 가려면 특위를 계속 운영하는 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죠. 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고육지책이고 예. 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저희들이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간에 당연히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딱 민주당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법사위 운영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가장 좀 중요했던 행안이라든지 과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다 정해놓고 나머지 7개 뭐 할 테면 해라 뭐 아니면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에게 백기 투항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렇게 해서는 국회가 이루어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비록 집권 여당이라 하지만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소수당이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저는 결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결론적으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1대 아닙니까? 21대도 이런 식으로 다 18개 상임위를 다 했다가 결국은 민주당이 서울, 부산 그 광역시장, 특별시장의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대통령 선거,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연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지금 똑바로 보고 있다. 이런 점을 민주당에서도 좀 제대로 좀 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야 될 내용을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21대 이제 전반기 국회 때 그 상임위 독식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크게 정치적으로는 얻은 게 없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또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에 국회 관례를 깼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1당이 의장을 가져가고 이제 2당이 기본적으로 이제 법사위를 가져가고 했는데 그 민심이라는 게 항상 바뀌잖아요. 그렇죠. 역풍 가능성에 대한
걱정은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은 21대 우리가 모든 상임위를 독식함으로써 역풍을 맞았다. 좋습니다. 역풍을 맞았다 치더라도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국정 기조가.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 기조 하에서는 저희들이 또 고육지 책임도 어떻게 보면은 총선 민심을 잘 우리는 헤아려서 이것을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윤석열 국정 기조하에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죠. 빨리 국민의힘이 저는 국민의힘이 조만간에 상임위로 들어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 들어올 거다. 들을 거다. 예.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이제 법안이 속전속결로 이제 통과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 보면 또 입법 독주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등 그 야당이 단독으로 과방위를 열어서 방송 3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어떤 지배 구조를 이제 바꾸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MBC와 KBS의 이사의 교체, 이사진 교체, 또 사장 교체하고 맞물려 있어서 양쪽에서 다 이 언론 장악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근남 의원님.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MBC, KBS, EBS 어떠한 그 지배 구조를 바꿈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자. 국가의 어떤 정권에 나팔수가 되지 말고 또 사장 추천도 어떤 국민 추천절에서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하자. 또 사장의 임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보장해주자. 또 이사 추천도 각계 다양한 층의 의견을 좀 취합하자 해서 이사 추천 단체도 많이 늘렸고 또 이사 수도 늘려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법이 21대 하려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이번에 꼭 이게 저희들이 통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아주고 언론의 자유를 확보한 것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이 관련 법안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자유를 확장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참 희한한 법들을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 법안 재활용하기 예. 위한 그런 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폐기됐던 어떤 법안을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어떤 국회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을 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까지 지금 이제 발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입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견 양분당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21대 때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1인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 건수가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비해서 한 17, 18배가 많습니다. 굉장히 입법 건수도 지금 많은데, 특히 지금 22대 들어와서 민주당이 법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민생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지금 이재명 대표 어떤 방탄 내지는 또 민주당 어떤 특정 어떤 진영의 어떤 입장에서 내는 그런 어떤 법을 이렇게 지금 정말 졸속입법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방송법 같은 경우는 사실 전례가 없이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이렇게 처리를 한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없었고, 그리고 방송법 같은 경우는 또 최민희 위원장이 위원장 이게 정상적으로도 위원장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이 예. 위원장이죠. 방송 소위도 거치지 않고 예. 그냥 막바로 전체 회의에 붙였습니다. 예. 아니 이런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 이런 어떤 최소한의 절차도 지금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법은 제가 또 가방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토론을 이제 했는데, 이렇게 좋은 방송법이면 왜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다가 정권 뺏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단지 저는 이 방송법은 정말 지금 그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이제 21명 이사를 두고자 하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어떤 이사들에 있어서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또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원칙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21명이나 되는 이런 어떤 지배 구조에서는 사실상의 어떤 법인의 운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있는 이런 어떤 법안이라서 수없이 저도 토론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어떤 문제가 많은 법안을 저는 이런 식으로 졸속 입법화하는 것은 정말 그 민주당이 방송을 정말 저는 장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론 듣고 예. 먼저 우리 22대 때, 21대 때 폐기된 법을 활용한 재활용이라는 말씀하셨는데 21대 때 어떠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이라 할지라도 임기 말 폐기된 법이라 할지라도 그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졸속 입법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그 과방위에서 방송법 통과할 때도 졸속 입법 환경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라고 그런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위원회는 우리 홍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법에 꼭 거쳐야 되고 두어야 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또 우리 입법을 보면은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가 통과됐던 법률이 많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기재부에 있었던 예산 관련 개정 법률이라든지 또 그때 운영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법률도 소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특히 드루킹 법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가 있었지만 법률에서 전체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내용, 방송법의 법의 내용이 21명이 되니까 어떻게 무슨 합리적 운영이 되겠냐 하는데 또 반대 시각에서 보면은 21명의 의견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어떤 정당성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모든 법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이재명 방탄 법률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 입법도 많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야의 전당대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대한, 또 민주당은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차피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결국은 차기 당대표가 어씨가 되는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먼저 출마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장관,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일단은 좀 사파전으로 가는 겁니까? 예, 일단 사파전으로 갈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그러면 5파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헌 당규상 일단 1차에서 50% 이상 얻으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선 투표까지 이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좋은 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1차에서 과반이 되기가 어려운 또 그런 어떤 면도 그렇죠. 좀 네.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유리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라는 거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 당헌 당규 새로운 당헌 당규는 이제 8대2이기 때문에 당헌이 80%고 일반 여론이 20%인데 당원들은 굉장히 그 일반 어떤 국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 결정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일반 어떤 여론조사와는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2021년 저희들 당대표 선거를 할 때는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1등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하지만 그러나 막상 선거가 시작되고 이제 뚜껑이 열리면은 굉장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흐름도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한테는 조금 가혹한 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흥행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이제 흥행은 좀 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다크호스다 보니까 견제도 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뭐 때 아닌 무슨 좌파 논쟁 뭐 비슷한 것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 혹시 용산에 어떤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용산이 과연 그럴 힘이 있느냐라는 또 반론도 있고, 우리 양부남 의원님은 다른 당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다른 당 이야기인데 예. 지금 흥행 이야기를 하셨는데 흥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3년이 남은 상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냐가 예. 자기 남은 국정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친윤, 윤심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윤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6%대를 달리고 있지만은 그 이전 국민의힘 대표 선거 때도 그 김기현 대표 예. 굉장히 그 지지율이 낮았지만은 뭔가 작용을 해서 대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50몇 프로까지. 마찬가지 이번도 윤심이 어디로 작용하냐가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여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봤을 때 이 관계를 복원하지 않으면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근데 복원하기도 또 어떻게 복원할까. 이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글쎄요. 거대한 좀 리스크가 있다. 네,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머지 그런데 이야기인데요. 예, 그런데 예. 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그동안 그 나경원 의원보다는 좀 그 생각이 좀 뒤따라갔었던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출마를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경우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친윤계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나경원 의원이 좀 속내가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출마 선언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이제 물밑 작업을 예. 의원들 통해서 계속 해왔고 한데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현재 그 한동훈 위원장 다음으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하고 지금 박빙으로 지금 돼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본인이 출마를 굳히지 않았는, 특히 저희 진영 입장에서는 비록 원희룡 장관이 좀 아까 떨어졌습니다만은 용감하게 이재명 대표와 그 정치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근곤일척의 어떤 어려운 승부를 걸 정도로 굉장히 좀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린 네. 어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 봐서는 빨리 좀 선수를 치자 뭐 이렇게 좀 결정을 좀 내린 것 같고,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위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게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뭐 이런 어떤 싸움에서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먼저 좀 선수를 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총선 때 보면 또 원희룡 전 장관이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그 지역구를 개항으로 이제 정하고 도를 치우겠다면서 이재명 이제 대표랑 붙어서 결국 이제 졌죠. 물론 이제 그 지역구의 한계는 있지만은. 자, 그런데 이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땡큐인가요? 민주당 입장에서? 글쎄요. 그런데 아마 제가 고민정 최고위원의 마음을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됐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협적이지 않다. 위협적이지 않다. 왜 그러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제가 가혹한 표현일지 몰라면 어떤 패장이잖아요. 패장. 총선 때. 총선을 승리로 어떤 이끌지 못했던 패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대표로 왔을 때
과연 국민의힘을 단일 대우로 파괴력 있는 당으로 이끌 것인지, 또한 용산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 당정 관계가 원활히 될 것인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살지 않으나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예. 새로운 경험도 하면서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저도 말씀을 뭐 여러 곳에서 드렸는데 뭐 또 보궐선거를 예. 통해서 정계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 당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지금 22대 국회에서 저희가 의석수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당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특히 저희 당원 당규상으로는 만약에 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은 1년 반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역산을 해보면 2025년 9월 달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당대표를 불과 한 1년 남짓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나올까 이런 좀 의문을 가졌는데 본인이 이제 일단 나오는 걸로 이제 결심을 한 것 같고 또 당대표가 되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당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좀 어려움과 도전을 겪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또 정치적 또 역량을 또 키울 수 있는 또 뭐 그런 기회는 또 분명히 또 된다고 또 본인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를 위한 그 좌파 논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영남 지역이 국민의힘 전체 당원의 한 40%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팬심이 두텁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예측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예. 예.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원외 인사지 않습니까?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돼 있을 때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과연 당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죠. 예. 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조만간 대표직 사퇴하고 이제 8월 전당대회 예. 출마 선언 할 거라고 합니다. 일부 기사가 났었어요. 대표직이 사퇴했다 그랬더니 또 아닌 걸로 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면 사실상 경쟁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당대표 연임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그 당대표 선거에서 77.77%를 얻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약간 찬반 투표 내용의 그 투표 성격이 되면 그 이하로 받았을 경우에 리스크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77.7보다 낮게 나오면 그게 이슈가 될 거다. 지금 저는 그 지난 전당대회 때 대표 득표율보다 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까지 헌정사상 제1야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몰아준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우리 당원이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엄청나게 신임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찬반 투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에 있어서 우리 중앙대의원들이 했던 게 87%그 찬성률을 했습니다. 87%가 찬성을 했거든요. 이런 퍼센트 이런 거 봤을 때 특히 이번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 입법이라든지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 일을 처음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연속성과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은 결코 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언론에서 민주당을 표현할 때 이재명 일극 체제 완성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너무 좀 이렇게 찬사 발언이랄까요? 이런 게 좀 너무 공개적으로 표출된다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강민구 신임 김영직 최고위원 대구시당 위원장이죠.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근데 이거 내용을 이제 보면 영남 선비인 그 남인의 이제 인사법이라고는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제가 영남 남인의 인사법이 그렇게 하는 건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도 강민구 최고위원을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도 뭐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 절대 뭐 그런 어떤 그 분이 아닌데 아주 뭐 이재명 대표에게 극존칭을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지금 조선노동당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아니 민주당이 역대 당 대표가 연임하는 게 9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워낙 또 규모도 지금과 같이 뭐 크지가 않은 좀 소수 당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연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임 이제 이후에 또 그 당 어떤 그 대표로서 또 이제 지금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 1년이라는 것도 지금 없애면서 여러 가지 당헌 어떤 당규 개정 또 뭐 기소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라도 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 너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다른 어떤 목소리는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가면은 결국은 저는 민주당 내에서 있던 건전한 어떤 토론, 건전한 어떤 정책 수립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고립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양 의원님 이런 네. 걱정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민주당을 걱정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구 최고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남인의 인사법이었는지 어떤 취지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개인의 표현의 문제이지 그걸 가지고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고 몰고 가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침소봉대하는 면이라고 보고 대표 연임 문제가 연임해서는 안 된다? 연임해야 되는데 지고 지수는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능력이 되고 또 그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면 연임하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임, 지금 일극 체제라는 게 당헌 당규 이제 개정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헌 당규나 문제도 저는 그렇습니다. 헌법도 개정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왜 개정했습니까?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살게 개정하지 않습니까? 당헌 당규도 개정하기 우리 당이 승리하고 정권을 되찾아오고 뭔가 합리적 효율적이면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거 이것이 그 시너지 효과를 내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또한 대통령의 권리 상태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현 당헌 당규 갖고는 현 당대표는 출마할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합리적으로 구상해서 다시 한번 재설계했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또 17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2018년에서 19년 사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재명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박정훈 의원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한 녹취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분 어머님, 예. 민주당은 이거를 짜집기다, 예. 뭐 왜곡했다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2004년경에 예. 검사 사칭 연루돼서 이제 공경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18년도에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서 TV 토론을 하는데 상대 후보가 검사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러보니까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나 억울하다. 억울해. 누명 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요 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고발을 당해서 요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1심, 2심, 3심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 무죄 이유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검사 사칭에 한 적이 없다고 늘 주장해 왔고 허위 사실을 발표할 동기 이유가 없다는 걸 무죄를 썼어요. 김모 씨의 그 증언이 무죄 이유가 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작년에 이걸 이중 조사로 그 성남시장의 비서가 증언했던 걸 이중 조사로 지금 기소한 상태입니다. 기소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국민의힘 박 의원이 그 수사 기록했던 녹취록을 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3분 50초 분량에 거기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 우리 민주당 법률위에서는 다르다. 실제의 녹취록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짜집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생각나는 대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12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범위가 없다는 게 이제 우리 법률위원 측 입장인데, 그 박 의원이 녹취한 녹취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잘 지켜드릴게요. 김모 씨가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데 그 말이 잘 지켜드렸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내준 변론 요지를 그걸 보면은 제가 더 잘 기억이 나겠습니다라고 한 말을 잘 지켜드렸다고 편집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모셨던 성남시장과 인간관계 나쁘지 않다.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관계를 내가 잘 모르지 않냐라고 또 편집했다.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모르는데 그 박 의원이 공개했던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맞출 필요 없다. 유증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들었는데 이걸 삭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녹취록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위증 교사를 한 것처럼 내용으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완전히 짜깁기하고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민주당 법률위에서 경찰청에 박 의원을 고발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 유포와 증거로 고발했는데 여기서 고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것은 박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을 다 노무현 대표 공개 이게 전체를 재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재생하면은 짜집기 했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위로 이 녹음 대표를 입수했냐 녹취록을 통상한 경우로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검찰과 짜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짜깁기 한 거냐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밝혀야 되고 이 자기가 입수한 녹취록 전체를 재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우리 양문 의원님께서 법률가인데 사실은 명확한 어떤 팩트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으로 대법원에서 2004년도 150만 원 이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건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때 이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후보가 나는 뭐 사치한 적 없고 나는 모함당했다. 억울하다. 뭐 당시에 이제 성남 김영양 시장과 KBS 등등으로부터 모함당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참가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가 주도를 했다. 검사 사칭을 주도를 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도 김병남 전 시장의 비서인 김모 씨, 그다음에 당시에 KBS 최 PD 딱 관계자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당시 검사 사칭은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구속
관련된 영장 실질 심사를 한 유창훈 판사도 이 검사 사칭 문제에 관해서는 소명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그 녹취록도 박정훈 의원이 1차 공개하고 2차 공개한 것까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차 공개분에 보면은 더 명확하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그 김모 씨에게 어떻게 그렇죠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을 봐서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은 소명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어떤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이재명 대표 유진 교사의 영장 판사가 했던 이야기, 또 두 사람의 KBS PD와 김성진 씨 이야기,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재판이 심리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고발을 해놨으니까 뭔가 결론이 나겠죠.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제 기소된 이후에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냐 하면서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서 조작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법정에서 어떤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소명을 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일 텐데 왜 이렇게 직접 나서냐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요? 지금 물론 법정에서 이야기하시겠죠. 네. 하겠지만은 지금 언론이 검찰에서 흘려진 일방적인 정보만을 계속해서 보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또 언론에 정확히 이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이야기를 본인이 나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특히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뭐 애완견 네.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 기자협회에서 이렇게 강력히 사과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글쎄 이게 애완견이다, 무슨 감시견이다, 뭐 경비견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최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걸 공격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도, 옛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도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서 뭐 공작 정치 유통소 뭐 이 비슷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때도 한국 기자협회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사과 요구하지 않았고, 또 시도지사들 당선 취재를 거부한 것 등 지방지 기자들 거부할 때도 기자협회에서 사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 최근에 무슨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기대기다 쓰레기 기사라고 말했을 때도 기자협회에서 사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형평성이 없는 거 이야기를 들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재명 대표 언론관에서 공격으로 삼을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전하는 게 뭐냐. 이재명 대표가 생각한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음에 언론이 제4부로 굉장히 힘있고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책임 있는 정론을 펴달라. 예. 뭔가 정확히 걸러지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생각이 들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언론이 검찰에서 주는 정보를 그대로 베껴 쓰지 말고 뭔가 검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송 의원님. 네. 예. 이재명 대표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천만 반려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지만 그 주변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한 수 더 떠가지고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건 애완견에 대한 어떤 모독이다고 뭐 이야기를 예. 하면서 뭐 기레기들이 어떤 뭐 발작 증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이화영 그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에 좀 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은데, 그러면 기자들이 검찰에서 나오는 어떤 보도 자료를 그러면 쓰지 않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뭐 지연해서 또 쓰면 또 다른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의 어떤 자료를 인용한 언론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검찰의 어떤 애완견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위험한 지금 언론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에게 유리한 기사는 좋고 불리한 기사는 이런 식으로 애완견 취급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언론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뭐 언론학에서 이런 말을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같은 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물원에 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사람을 개 같은 뭐 XX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학에서 나오는 그런 애완견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언론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것이고 뭐 이재명 대표도 뭐 한수 물러나서 이게 뭐 일부 뭐 언론만 지칭한 것이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민주당에서 21대 때도 언론중재법을 발의를 하면서 언론에 대한 어떤 징벌적 이런 어떤 그 처벌 조항을 담은 어떤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어떤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표현 그리고 이런 어떤 자세는 특히 이재명 대표 지금 압도적인 일당의 어떤 대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일부 중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언론관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이제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 개정까지 마치고 연임은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체제는 공고해지고 있는데 여러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기구 또 여러 이제 의원들이 동원돼서 뭔가 방탄의 당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분리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좀 방탄을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화영 정치검찰 그 사건 조작팀의 대책당에서 만든 이화영 특검 이걸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특검법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면은 이화영이 부지사라는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법률이지 이재명 대표를 방탄이라는 법률은 아직까지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고 또한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와 한 몸으로 돼서 간다. 뭐 당 대표의 뜻이 맞고 당 대표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고 이게 당의 발전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러게 해야죠. 저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언론관에 있어서 일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발언은 그건 결국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재명 대표에서 언론을 향해서 크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것도 언론들이 검찰에서 주는 정보를 그냥 검찰은 정보를 쓸 수 있죠. 쓰는데 그걸 기정사실로 한다 이죠. 객관적 사실을 쓰는 뉘앙스가. 그 두 번째는 검찰에서 주는 정보와 다른 뉴스가 나오도 그걸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자, 홍석준 의원님. 네. 정말 지금 22대 국회가 참 우려스러운 면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으로 인해서 모든 원구성이라든지 국회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참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양근호 의원은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수원 지금 성남지청에 강백신 어떤 검사를 비롯해서 지금 뭐 또 탄핵을 뭐 지금 이제 한다고 하고 있고 또 관련돼서 또 특검법을 한다 하고 있고 또 사법 있던 여러 가지 체제를 지금 흔들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이제 많은 것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최근에는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한 수 더 떠서 다른 또 최고위원들이 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안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방탄으로 인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정쟁적이고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투쟁으로 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권 현안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돼서요.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 이게 이재명 방탄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절차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 시청자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 의원님.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저출생이나 그 해외 여건으로 어려운 어떤 상황에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으로 인해서 지금 원구성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한 발자국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제발 좀 타협과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우리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항상 마무리할 때는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